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던 대신에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꽃샘 추위 때문에 저도 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 서울 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데 많이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잘생긴 꽃미남 손수 변호사님, 그리고 국회 횟집 청와대 법무부 오가남 조홍천 의원님, 그리고 바다박 선생 박정화 전 대변인,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연기자 박수영 기자와 돌직구쇼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잊혀질 권리의 저자였던 송명빈 마커스 그룹 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4시 30분 본인의 아파트 자택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잊혀질 권리의 송명빈 마커스 그룹 대표가 오늘 오전 4시 30분 본인의 자택 화단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경찰 출석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송명빈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수사당국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송명빈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발언했던 과거 발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 씨가 필리핀의 모종의 세력과 관련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하기 전 필리핀에 어학원을 설립하였고, 당시 필리핀의 검은 세력과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으로 도주할 것이며 환치기 사업으로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자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양 씨, 당신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이 50인 저에게 양 대표는 주스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저를 폭행한 사실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마지막 경찰 수사에서까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송명빈 대표가 그러나 본인의 발언과는 달리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송 씨가 직원 양 씨를 수년간 학대해온 정황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박소영 기자, 네. 송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그때 한참 작년 11월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예. 그때 한참 보도를 해드렸는데 무려 한 21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죠. 바로 송 대표가 자신의 직원, 아까 그 송 대표가 언급을 했던 그 양모 씨, 필리핀의 검은 세력과 유착이 돼 있다라고 제기를 했던 그 양모 씨를 폭행하는 그 영상과 그 소리가, 녹음이 고스란히 돼 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퍽퍽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각종 너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정신병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살해해도 오래 감옥에 가지 않는다, 오래 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까지 다 저희가 고스란히 들려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 그 송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상습 특수 폭행, 그다음에 특수 상해, 공갈, 상습 협박, 강요 이런 혐의로 지난 7일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이 송명빈 대표가 전 부인을 폭행하는 혐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과. 네, 과거에 대한 전과가 한때 회자가 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것은 직원이 양 씨에 대한 수차례의 폭행들이 있었다라고 녹취 파일이 드러낸 건데, 알고 보니까 이름을 개명한 적이 있더라.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과거 보도드렸던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부인인 아내를 굉장히 심각하게
폭행을 했는데 친정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했고요. 자택에서 부인에 대한 둔기에 대한 폭행 그리고 그 뒤에도 음주운전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다는 등 여러 가지 전과 그리고 폭행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단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차례 억울함을 주장했다면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그동안 송명빈 대표가 했던 얘기의 녹취록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돈 얼마면은 충분하게 누구를 죽일 수 있다, 청부살인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결국 그 결과의 끝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오늘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그 전에 당일 아파트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정확하게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영장 실질심사,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구속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재판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약속한 시간에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 영장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재판에서 또 징역형 등이 선고되면은 교도소로도 가야 되거든요. 확정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겠느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 또한 만약 가정입니다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해서 한 것인지 그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또 옛날 얘기 해야 되겠네요. 저도 저 영장 심사를 받아봤는데 솔직히 그 전날 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참 극단적인 생각도 가끔은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고 송명빈 사장은 전과가 한 10회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구속됐다는 보도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리조리 아마 잘 빠져나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번에도 그 양모 씨가 자신을 고소하니까 막바로 무고로 고소를 한 걸로 봐서는 막고소를 한 걸로 봐서는 요번에도 그렇게 구속까지 당할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돌직구쇼를 비롯한 방송에서 그 생생한 화면 같은 것들을 보도하고 여론이 환기가 돼서 점점 수사기관의 압박이 좁혀지니까 막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유서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IT 기술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우개톡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한 IT 기업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그 직원 양모 씨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동안은 좀 전에 우리 경찰 출두할 때 모습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해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양모 대표의 자술서를 이용을 해서 양모 대표를 굉장히 압박한 정황도 있었고 내가 법으로 가더라도 크게 나는 피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왔는데 오늘 아마 그동안 1월 달에 경찰 인전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여러 가지 폭행에 이용된 둔기나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동안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하게 몰려가고 있는 것을 느꼈던지 아마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서가 나오고 경찰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경찰이 송명빈 회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여당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 도대체 왜 막은 걸까요?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가 채무 조작은 이제 조용하세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옹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무슨 자라고 그랬다고요? 뭐 입지도 않은 자가 계획 무슨 얘기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야, 국회의 어른,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이 말려도 여야는 어른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뒤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야당 간의 냉랭한 기류로 국회는 급냉이 됐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헌정농단 경제입니다.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라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이 이야기에서 양쪽 간의 갈등이 폭발을 한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거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이렇게 나섰고 야당에서는 이거 외신이 보도한 내용 인용한 것인데 왜 발끈하느냐 찔린 거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박소영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거 외신에서 보도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해 9월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9월이라고 하면 바로 유엔 총회가 열릴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 참석을 해서 국가 원수들이 참석을 해서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이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오지 않겠느냐, 와서 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고 바로 리용호 외무상이 대신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걸 두고 블룸버그 통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보도를 합니다. 보도의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는 기사가 바로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기사 내용으로 실려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도 이 정치권에선 이 기사가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요. 바로 이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기사를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권에서 반발을 하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아니 다른 외신에서는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대변인보다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권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이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남북 관계도 교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동창리 미사일 그 발사장을 복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동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이 지금 남북 관계의 성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북한은 저렇게 계속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핵 시설을 계속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했던 성과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회의론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여권이 발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요번에 이렇게 민주당이 발끈했느냐. 예. 그게 현 상황 때문인 것 같다고 지금 박수인 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정당 대표연설이라는 그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의 시정연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한 것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는요. 그런 만큼 무게가 있고 또 정당 대표 연설은 그 당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론들도 주시하고 국민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거의 말초적인 원색적인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계속 자극적인 언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좌파 종북이라는 단어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요. 어떤 프레임에 걸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기억하시다시피 뭐 작년 그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을 어렵게 출석시켰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게 이러려면 뭐라고 했냐라는 비난이 당에서 나왔고요. 또 릴레이 단식으로 또 문제가 있었고, 예. 또한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여야 정당이 지금 연대를 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내 전략의 미숙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던 차에 당의 결속을 단합하고 또 우파, 자기들은 우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단한 지지층을 결속시키려고 한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미디어 사대주의가 있는 것 아닌가. 미디어 사대주의. 네. 주요 외신에 의하면이라고 다 코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주요 외신이란 것이 블룸버그 통신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누구냐? 한국 주재 기자예요. 코리안 가버먼트 리포터라고 블룸버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여성 기자입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 언론에 한국 기자가 이런 걸 썼으면 과연 주요 정당에서 외신, 주요 외신, 공신력 있는 외신이라고 그렇게 거기를 근거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는 외신에서 이럴 정도로 이렇게 다룰 정도라면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왜 자국의 언론은 뭐 원 오브 댐으로 치면서 블룸버그에서 한번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두고두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지. 특히 이 기자는 최근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옹호해가지고 트럼프와 갈라서고 있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이미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남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 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미국의 객관적인 그런 여론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건지, 그걸 가지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외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또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면은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예. 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 일리도 있고 존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하나 짚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리고
그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저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왔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저게 왜 저런 기사가 나왔고 저런 제목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 왜 저런 표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문희상 의장께서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문희상 의장께서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 비중이 얼마가 아니라도 저는 국민을 대변해서 누군가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 존중해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오랜만에 사실은 제대로 정리된 연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용기 있는 정책의 수정을 요구를 했고 삼권 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그 비중이 얼마일지언정 저런 목소리를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을 했어야지 저런 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중간에 연설을 막고 국회를 시끄럽게 하고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거는 꼭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한다면 의장에게 정식으로 발언권을 받아서 반박 발언을 했어야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께서 그렇게 반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장소라는 소리도 또 어디선가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도 여당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게 본인들께서 했었던 얘기였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귀태, 쥐박이 다 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막아서자 국회의장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건 또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상당한 걸음의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하는데 그 중간에 그렇게 그냥들 달려들어서 고함 지르고 얘기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이죠. 국가 아까 무슨 죄라고 그랬다고요? 이해찬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그런 죄가 있습니까? 예. 뭐 있지도 않은 그 죄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국가 원수 모독죄다라고 규명을 했고 황교안 대표는 있지도 않은 죄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김병현 박사님, 네. 국가 원수 모독죄 이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거 유신 정부 때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 때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저게 왜 있었는고 하니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 국민들이 군사 정부를 비판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8년도 민주화와 함께 저 국가 원수 모독죄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스로가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국가 원수 모독죄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서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어제 정상적인 국회 본회의에서의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방해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것은 현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반대적인 비판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입니다. 그 대변하는 일 중에서 저도 어저께 나경원 대표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중간중간 보게 되면은 경제부터 민생, 안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쓴 비판도 있지만 마지막에 현 정부에 대한 대안적 모습도 함께 제기합니다. 경제에 관한 초당적 원탁회의를 제안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의 협력체를 구상하자고 하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경원 대표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습들은 이 국회 본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대목이겠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시정연설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연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당 의원들이 똑같이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성숙대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이러한 국회를 믿고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고 야당의 역할이죠. 그거 하시라고 세비받고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과 대안을 꼭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꼭 그렇게 그 규정을 하면서 좌파, 종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제 대표연설 마치고 나경원 대표가 본회의장 앞에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의기양양해하던 모습, 팔을 이렇게 올리면서 기뻐하던 모습, 그다음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만면에 희색을 띠고 사진을 찍는 모습 등을 보면은 아, 내가 의도한 바대로 민주당이 끌려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도발에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보시면은 왜 저 사람들 입장만 바뀌면 왜 똑같은 짓거리를 서로 반대쪽에서 하나 그런 쪽에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 당략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말을 바꿔가면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것은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될 때다. 그러니까 어저께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일관성 있는 언행 그리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3.1전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셨던 말씀 중에 빨갱이란 단어가 5차례가 등장합니다. 빨갱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친일의 잔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편가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 발언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기 때문에 경청하고 끝까지 다 들은 뒤에 밖으로 나와서 당은 당 대변인 논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언론은 언론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야기와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국회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본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고요. 이 내용의 발언 과정들을 어떤 것은 좌파 이념 색깔을 구분했다라고 규정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내용 자체를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니까 자유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국민의 말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어저께 오히려 그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말할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다 들으시고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보여줬던 모습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잘했니, 자유한국당이 잘했니 지금 양측에서 말씀이 많으신데요. 이 모습을 보고 가장 기막힌 사람은 국민들이죠. 미세먼지에 갇혀서 갑갑한 마음을 국회를 봤는데 국회에서 서로 지금 다투면서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첫 본회의에서 이렇게 이틀째죠. 이틀째 본회의에서 바로 이렇게 서로 다시 싸우고 있지도 않은 뭐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뭐 얘기까지 하면서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고 한 명은 나와서 의기양양하게 주먹쥐고 웃는 모습. 과연 국민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정말 답답한 마음인데요. 정치라는 것은
과연 국민들은 뭐 여론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서로 그걸 정제된 발언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듣고 절충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정치를 하는 곳이고 국회죠. 그런데 지금 이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 심지어 원내대표가 하는 연설에서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막말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여야가 서로가 같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을 할 때, 원내대변인을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귀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귀태, 그러니까 귀신의 아이,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다라는 말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충남지사고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정치를 했는데 이 중앙정보부라는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서 되게 국민들조차 되게 하기 꺼려하는 말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거리낌 없이 했었거든요. 이런 발언을 보면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지 이제 이런 발언은 그만해야지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2013년 홍익표 의원의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지난 2016년에 이른바 대국민 사과를 했을 당시에 주변의 지인에게 죄송한 척하고 올게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기자회견 때 말입니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는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저희도 불리를 일으키게 돼서 지금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 기자회견 당시에 지인에게 죄송한 척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저때 모습이 지금 죄송한 척하고 올게 굉장히 기자회견에서는 장난삼아 찍은 영상이 그렇게 유출이 된 거다. 굉장히 죄송하다라면서 진정성 있어 보이는 듯이 행동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죄송한 척하고 올게라는 카톡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준현 씨는 이때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했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정준영 씨는 오늘 새벽에 다시 입장을 밝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 관해서 거론되는 모든 내용들과 그 모든 죄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얘기를 했고요. 동의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을 해서 SNS 대화방에 유포를 하면서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 입장이 과연 이 사람, 이 정준영 씨가 진짜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런 행동을 죄송한 척 하고 올게라고 말한 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행동을 보면 뭐 네 거 내 거 뭐 동영상을 수시로 올리면서 장난삼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수시로 올렸던 거 그리고 한 여성 피해자가 유포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다시 장난삼아 얘기했던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이게 제가 전부 다 잘못했네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중의 사랑을 먹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연예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에서 대중들의 실망은 엄청나게 크고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스리슬쩍 넘어가고 잊혀지고 그럼 다시 복귀하는 이런 행동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정준영 씨가 귀국했어요. 네. 경찰에서는 구속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같이 단톡방에서 동영상도 올리고 동영상을 봤던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일단 구속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말 범죄 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정준영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해당 여성들에게 폭력,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해서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중간간죄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이 여성에 대한 그런 그 성범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성범죄 당시에 촬영을 했든 아니면 동의하에 성관계 등을 가질 때 몰래 촬영을 했든
아니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동의하에 촬영을 했지만 그 후에 동의 없이 이제 영상 등을 유포했을 경우 이거 다 범죄가 되거든요. 즉 이게 영상 유포 관련된 그런 범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카톡방에서 그 영상을 직접 보기만 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은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처벌하는데요. 촬영한 경우 또 촬영한 영상을 제공, 공경원에게 전시, 상영, 유포한 경우 등을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시청한 걸 처벌하진 않아요. 따라서 단순히 받아서 시청했으면 끝나는데요. 하지만 받아서 시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이거는 또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단체 카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했던 그 죄송하다고 하고 올게라고 했던 기자회견을 하는 당시에도 영상만 안 걸렸으면 계속 사귀는 척하고 이런 카톡방 대화를 나눴던 게 정준영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별말 없이 오고는 밤 12시 반에 그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도 끝내 연예계에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활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 승리도 연예계 은퇴라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이건 연예계 은퇴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퇴출을 시켜야 되는 일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탈세, 마약, 성폭력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이 기획사와 경찰과 국세청과 그 뒤에 있는 더 많은 검은 범죄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말자 버닝썬, 밝혀내자 검은 유착 외쳐봅니다. 정준영 씨 그리고 승리 씨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 오늘 새롭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실 텐데요. 조홍천 의원은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 때문에 또 서둘러 여의도로 이동을 해야 돼서 조홍천 의원과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조 수사반장 백희종 팀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세먼지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오늘 좀 김진행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제 밖에서 지금 더 깊은 뉴스라고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취재하다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이 돌직구쇼 이래로 김진행 그 목소리가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가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쉬어서 빨리 목소리를 회복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군의관이 출근을 안 해요. 왜 안 할까 물어봤더니 엄마가 나를 화나게 했어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답입니까? 엄마가 화나게 해서 출근 명령 어긴 군의관. 지난 26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모 여단 소속의 군의관 A중위가 몸이 아파서 휴가 쓰겠다. 상관 중대장에게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중위는 어머니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화가 나서 출근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 뒤에 다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군의관은 3년간 124번 늦장 출근해 62번 전화로 휴가를 통보하여 만행을 벌였습니다. 소속 부대 관계자는 말도 없이 출근이 늦고 연락 두절되거나 불성실한 진료로 의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근무 태만이 반복되자 상습 지연, 출근, 진료 거부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근무 평정서 2차례 계속 복무 부적합이란 얘기도 나왔고요. 해당 부대는 심의를 열어서 A중위의 복무를 지속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 백 팀장님.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그 위촉한 육군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상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보면 아마 우리 박정아 청와대 전 대변인께서는 아마 알 겁니다. 마마보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피처보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마마보이가 뭡니까? 이게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고 엄마에게 집착, 애착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역 육군 중위입니다. 물론 국가고시에 패스를 해서 의무복무를 3년간 해야 됩니다. 군의관 내지는 공중보건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의무중대장 같은 경우는 저도 31사 근무를 했었고 뭐 그 정부사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 어떤 거냐면 의정병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의무중대장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3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나가면 의사를 하는데 이게 군인이란 개념이 대체로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근을 자기 멋대로 하고 현역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의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또 상관이 명령을 하는 것도 어기고 사실 군에서는 이게 엄정한 기강이 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병과든 간에 특수병과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이 넘는 지각 출근을 하고 또 전화로 내 지금 휴가 내달라고 해서 62번의 통보입니다. 이게 요청도 아니고 통보를 해서 출근을 안 해버리고 이런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자산인 군의관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의관에 대한 어떤 특권 의식이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거는 이 군 부대 근무하는 일반 장교나 사병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전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육군 전체의 어떤 자 외부에서 보거나 적어도 이런 뉴스를 세계적인 다른 군부대나 특히 북한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야 육군 장교, 육군 중위가 저렇게 형편없어라고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군의관이라는 특수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의무 복무를 하고 본인이 군을 제대로 해야만이 또 군 병역을 필요하는 이런 게 주어지는 건데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가지고 나는 마치 의사다. 이런 형태로 군 기강을 흐린다고 하면 열심히 근무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총장하고 소통을 좀 했습니다. 예. 했는데 아마 육군에서도 엄정한 그런 어떤 기소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군 법무관들의 의견이 좀 있다라는 전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육군 장교가 엄마가 화나게 하고 엄마가 폭행을 해서 출근 안 한다? 이게 대한민국 육군인 이 정도라는 건 이게 군의관이 이처럼 북한된 걸 떠나서 군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네, 지금 특권의식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 특권의식을 군의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군에서도 이 군의관이 귀하다 보니까 군의관 이제 충원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군에서 또 이런 분위기를 좀 방치하거나 또 이런 상황을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군의관 같은 경우에 정말 해도 너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군의관이 일반 군인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는 아예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정도로 아주 엄청난 상황, 엄청난 정도에 이르러야 이 정도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과연 현역 복무에 적합한 상황이냐, 정말 이게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상황이냐, 군인으로 지금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를 굉장히 좀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이 해당 부대에서요 심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아니 이게 현역 복무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을 해본 건데요. 그런데 작년에 계속 복무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해서 그런데 이러한 그 계속 복무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사병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동일한 잣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사병보다 장교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장교가 아니라 뭐 이런 그 군의관이나 이제 법무관 같은 경우에 반은 군인이고 반은 민간인인 것 같은. 네. 특히 저희 법무관 같은 경우에도 장기가 있고 또 이제 그 의무 복무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좀 다르게도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 내에서 이 해당 군의관에 대한 어떤 그 징계가 그동안 좀 솜방망이였기 때문에 네.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군을 약간 우습게 여기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순수 변호사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곳이 그 김포 지역에 있는 사실은 공수부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 지금 군의관이 29살 먹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를 나와가지고 뭐 어느 대학이라고는 제가 뭐 개인 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대학을 나와가지고 압구정동의 그 주거지에 있는 이제 사는 곳인데 소위 말하면은 그 마마보이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 안타까움에 제가 마마보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사실 29세 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병역을 필하고 또 국가고시인 의사를 합격해서 정말 우수한 자원입니다. 이런 분이 군 의무 복무를 하면서 이런 형태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육군 중이라는 그 장교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변명이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폭행, 어머니가 짜증나게 해서 군에를 안 간다. 27일날 긴급 체포된 것도요. 25일날 퇴근해가지고 26일부터 출근을 안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가 아닌 육군의 엄정한 기강을 좀 이루어내야 하는 상관이 출근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항명이 왜 지금 적용이 됐냐면요. 같이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군 기강을 흐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위 내지 소령이라는 상관이 아무리 같은 의무 복무를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에서는 정말 상관입니다. 그런 분이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나 출근 못해 알아서 해. 나 휴가 내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마마보이 형태인데 제발 군 기강을 흐리는 이런 개인의 일탈 하지 마시고 육군 전체를 욕먹이는 이런 행태를 빨리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취재 수첩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20살 치킨을 시켰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먹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봤더니 글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킨 줄어든 이유가 있다. CCTV에 잡힌 20살 치킨 도둑.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원이 제 음식을 먹는 거 잡았어요. 배달원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3장이 올라왔습니다. 배달원이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봤더니 20살 치킨을 꺼내 먹는 장면이 딱 걸린 거죠. 이 사람은 다시는 순살을 시키지 않겠다. 왜냐면 이게 뼈가 있는 건 저도 그렇지만 이게 좀 맞춰보거든요. 날개 2개, 목 하나, 가슴 2개, 갈비 2개, 다리 2개. 가끔 다리가 3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땡큐인데 다리가 하나밖에 안 오면 이거 저희 의심하거든요. 많은 치킨 전문가들은 뼈 있는 닭을 시키면 어떤 부위가 빠졌는지 바로 아는데 순살은 그게 안 돼요. 개수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것 때문에 치킨집에서 박스에 테이프 붙여서 보낸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쓰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백 팀장님 이거 그 고객의 물건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순살이라고 그걸 막 꺼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저 이제 직업 의식이 좀 결여됐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발 순살 치킨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순살 치킨 더 시켜 드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치맥 굉장히 좋아하고 또 치킨이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전국에서 정말 그 영세업자 또 영세 그 업소 그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지금 보도 때문에 치킨을 시켜 먹지 않는 사람이 혹시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 친척 중에 치킨집 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말로 치킨집 하시는 분들 이런 뉴스 보면 가슴이 아마 좀 놀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배달하시는 분도 전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좀 급여 조금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순살 치킨 좀 시켜서 같이 회식도 좀 하십시오. 그 업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새벽 시간 특히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정말 이분들 저는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살 치킨을 배달하다가 꺼내 먹는 이 정도 같으면 업주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하는 순살 치킨 종업원 나무라지 마시고 더 월급 조금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순살 치킨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같이 회식하십시오. 그래서 맛도 보고 이게 품질이 어떻구나 더 노력해야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이 SNS에 올린 이분 보면 그 업주께서 아마 2개 내지 3개 더 갖다 드리시고 정말 그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오히려 순살 치킨 더 시켜 드시고 그 다음에 이 배달원 조금 더 대우해주고 같이 시식하면서
더욱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이 사과하면서 사건은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판매하는 그런 치킨집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이렇게 사장님이 사과하고 잘 이렇게 삼자 간의 대화를 해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치킨집이 아닌 이게 배달 요원을 직접 두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요. 배달 대행. 네, 이런 경우에는 대행 업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장님이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좀 직접적인 사과를 하고 온정적인 그런 거 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법정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면은 안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김진 앵커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혹시 내일 안 나오면 걱정할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발 목 빨리 푹 쉬시고 내일은 맑은 목소리로 우리 시청자들의 사랑을 더욱 독차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순살 치킨이라도 시켜 먹어야겠어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악플 시간인데요. 참 제목이 이래서 오늘은 박수윤 차장이 오늘의 악플을 준비했습니다. 악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플 4인방입니다. 바로 LG 마크 옆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얼굴이 보이고요. 임종석과 양정철, 양비라고 불리던 두 인물이 돋보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 입에 USB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G의 150억 규모의 통큰 기부가 화제입니다. 공기청정기 10,000대를 초중고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교실 면적 1.5배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전국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는데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겁니다.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대중들 사이에서는 LG가 좋은 일도 하고 홍보 효과도 톡톡히 이뤄냈다며 이른바 착한 홍보로 성공했다 이런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한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들이 함께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바로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중국과 협의할 적임자, 바로 이 기구를 이끌어갈 리더가 누구냐는 건데 그 주인공 누구일지 손학규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이런 분입니다.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게 말이죠, 김백 박사님. 사실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뭐 다른 좋은 제품들 많지만 LG와 삼성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본 오늘 삼성의 관계자가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할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은 LG가 먼저 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비용이 이거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50억을 들여서 학교에 공기청정기들을 놔주겠다라고 흔쾌히 통큰 기부를 약속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되고 국회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데 정부와 국회가 하지 않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대기업이 먼저 나서게 된 부분 굉장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노력을 해주는 만큼 정부는 더 나가서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세먼지 우리 김진 앵커의 목소리까지 완전히 가라앉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부분을 오늘 우리 도이치구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봄 이제 시작입니다. 이 부분 우리 정부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딱 그 모범 답안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려울 때 저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경 예산 반영해가지고 공기청정기 교실에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이 조금 일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그
활기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나면 기업이 또 이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저렇게 또 환원을 시키고 정부는 그 예산과 재정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정부가 필요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경제정책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방송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이제 야외 취재를 제가 할 게 있어서 한 6시간 정도 밖에서 쭉 야외 취재를 했는데 어제 마스크를 못했어요. 근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6시간 동안 먹고 나니까 어제 밤부터 갑자기 목이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벌목이나 산불 이런 것 때문에 싱가포르 쪽으로 굉장히 많은 먼지가 오고 가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싱가포르 정부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인도네시아와 정부와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고 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컨퍼런스를 하고 동남아시아에서의 미세먼지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간 나라 간 협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수년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원만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아마 반기문 총장도 지금 우리가 정부가 지금 중국하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인정을 했느니 안 했는지 이런 문제 말고 국제사회를 움직이면서 자연적으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런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용, 그 다음에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손학규 대표와 뭔가 모종의 같이 협력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 수용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앞으로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시장. 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어제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바로 돌아온 양정철 전 비서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함께 웃고 있는 다정한 사진. 구백수와 신백수의 동경 산책. 촬영은 백수도 아니고 백수도 아닌 것도 아닌 낀백수라는 글을 함께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구백수는 양정철, 신백수는 임종석, 낀백수는 탁현민이란 얘기입니다. 예. 일각에선 탁 의원이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다정한 사진을 올린 의도가 원조 친문 양정철과 신친문 임종석 간의 통합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내년 총선에서 세력 경쟁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분분한데요. 신친문 대 원조 친문 간의 통합 행보 의지라는 겁니다. 구백수와 신백수, 총선을 앞둔 두 사람의 향후 관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직을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도 이렇게 원만하게 복귀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을 쇼통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렇게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올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 과거의 백수 그리고 신백수를 얘기하게 되는데 총선에서 지서 정권을 뺏기게 되면 너도 나도 백수, 우리 모두 백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결속해야 될 때라는 주장하는 것 같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니까 모처럼 단합되면서 화이팅을 연호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총선을 앞두게 되니까 내부의 갈등들은 차단하면서 집안 단속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혈투를 앞두고 있는 장면이라 과연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떻게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고 전열을 정비하는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양정철 전 비서관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별합시고 이 정처 없이 떠들고 먹고 살겠다고 책을 냈는데 잘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오셨겠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오셔도 됩니까? 보고 싶어서 늘 이제 몇 번 8개월이 좀 넘었는데 잠깐 돌아올 때마다 코가 삐뚤어지게 술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요. 많이 외로울 텐데 우리 양정철 형이 씩씩하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타지에 있다 보면 아픔은 서러우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낙관주의와 건강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요. 몸 잘 만들어 두세요. 네, 저런 걸 보면 양측이 굉장히 가깝다는 걸 여러 차례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양측이 그동안 좀 이렇게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양정철 전 비서관이
지금 보신 임 비서실장이 그 대선 후보 캠프로 오도록 많이 설득을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했었는데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떠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이제 실권을 잡게 되면서 양측이 좀 많이 멀어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런 우려를 좀 인식을 해서 이렇게 탁현민 전 비서관이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김백수의 사진 보셨습니다. 네. 세 번째 앞을도 소개시켜 주시죠. 네. 김치녀는 여성 혐오고 김치남은 남성 혐오가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논란의 출처는 바로 여가부. 아이돌들의 외모 획일성 지적에 이번에는 초중고에 배포한 성평등 지도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가부는 김치남이라는 표현이 혐오가 아닌 이유로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치녀라는 표현도 여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표현 아니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안에는 김치남 외에도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대 노벨 과학상 여성 수상자가 남성 수상자보다 적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심사위원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달아서 실력보다는 남성이라서 수상자가 됐다라고 비춰져 오히려 성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수 변호사님, 네. 지금 여가부의 얘기대로라면 실제로 누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 법조인이 더 많은 것은 남성 법조인들이 기출문제를 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논리에 따르면 그런 지적, 비판도 가능하겠네요. 여성가족부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부처잖아요. 만들어졌는데 홈페이지에 설립 목적이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처음에 했는 게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입니다. 물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해야죠. 그게 설립 목적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하는 일들을 보면 오히려 여성 권익 증진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런 식의 남자가 많으니까 여자가 그동안 이익 못 보고요. 남자들이 남자들만 챙겨주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바뀌는 게 없어요. 남 탓만 하는 겁니다. 남 탓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가부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약자로, 오히려 여성을 피해자로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최근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들어있는 일부 표현들은 굉장히 적대감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남성에 의해서 받는 여러 가지 그런 피해라든지 불이익들이 존재합니다.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남성에게 대한 적대감으로 풀어가지고는 오히려 여성 권익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위한 게임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이 게임을 하고는 당사자가 이제 남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여자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곡한에 딱 뒀다를 했을 때 질문이 당신이 승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여학생이면은 거기서 답이 유감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게임이 운영이 되게 돼 있고 남학생이라면 당신 승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축하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오게 돼 있는 안에 게임도 사례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손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우리 이제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서 여가부가 할 수 있으면 다 모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청와대도 해주고 여가부도 제대로 정신 차려서 길을 찾아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아이돌 외모 갖고 논란 만들고 이런 또 사례집 만들어서 여성 오히려 젠더 갈등 만들고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안 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번째 앞을도 소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앞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한 IT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에 등장했습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한 건 아니고 설치물에 얼굴을 드러낸 건데요. 설치물에 그려진 김 위원장의 입에 꽂힌 USB가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 입이 아닌 김정은의 입이라는 점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이 김정은 USB 포트를 만든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라는 이름의 단체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USB를 북한 전역에 밀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 방송사가 던진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믿는지라는 질문에
말이야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답변을 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압박한 건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비핵화 약속을 했다.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신뢰가 미국 사회에서는 더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독재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USB에 여러 가지 정보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과거의 방법으로 회귀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 정도입니다. 과거 태영공사의 저서를 보게 되면 이 USB가 아니라 콧구멍 카드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작은 SD 카드를 가지고 한류에 대한 영상이나 드라마 다 돌려보다가 공안 당국이 나오게 되면 콧구멍에 몰래 집어넣기 때문에 그 콧구멍 카드라고 하는데 미국 사회가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을 크게 해서 콧구멍을 조금 크게 하고 거기에 SD 카드를 집어넣게 하는 게 북한의 현실을 조금 더 잘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다시 한번 재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 뉴스 보고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재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와는 좀 다른 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북한 사회가 언제까지 저렇게 통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한번 봐야 될 시점 아닌가 싶고요. 저런 식으로 외부의 정보가 계속 들어가고 한다면 북한 사회 동요가 좀 더 심해질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내지는 정권 장악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타임이고, 미국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시간은 미국 편이고 이제 시간에 대한 통제력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국제사회와 함께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어디선가 새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좀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폼페이오 발언 중에 비핵화 말이야 쉽다 이런 반응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야 쉽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볼턴과 다르게 그동안 계속 협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제는 폼페이오 장관마저도 한 번에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거 아니고 한 번에 비핵화해야 된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걸 보면 북한이 분명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권단체들까지 움직이고 있으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빨리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튜브 아빠를 찾는 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진짜 아빠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들을 유튜브 아빠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유튜브 아빠 누군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요즘 아빠보다 더 바쁜 것 같던데 보니까. 세상이 다 힘든 거 천지야. 직장 들어가 봐라. 직장 들어가면 또 힘들지. 직장 들어가서 또 결혼하면 또 힘들지. 아니 잔소리가 아니라 아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가봅시다 우리 따님. 네, 성우 문정호 씨의 유튜브인데요. 구독자가 벌써 6만 명이 된다라고 해요. 팬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튜브 아빠뿐만 아니라 유튜브 엄마, 유튜브 아내, 유튜브 남자친구 등에서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한 전문가는 유튜브에서 가족을 찾는 건 정서적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힐링 뉴스를 보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유튜브 아빠가 아니라 진짜 아빠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